낭만과 모험심이라는 연못에 욕망 한 방울이 떨어지면 낭만은 비극과 전쟁, 혐오와 탐욕으로 변하고 맙니다. 모험과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태양의 시대는 식민지의 비극을 낳았으며 우주에서 지구를 보겠다는 꿈을 이루는데 사용했던 첨단 기술들은 핵미사일을 다른 대륙으로 멀리 날리기 위해 이용되고 말았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건 순전히 실수로 인한 우연이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실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죠. 못 배운 사람들도 지구가 구형이라는 건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건 1492년 콜럼버스가 탐험을 떠나기 200년 전에 명성 있는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누구나 참이라고 인정하는 사실의 예로 들었을 정도로 누구나 아는 상식이었습니다. 지구 평면설을 천동설로 오해할 수 있는데 두 가설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1633년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동설이 옳다는 자신의 주장을 번복하며 사형을 면할 때까지도 천동설은 상식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지식이었죠. 콜럼버스가 산타마리아호를 타고 세상 끝 낭떠러지 따윈 없어 라며 지구가 둥글다는 자신의 신념을 증명하기 위해 위험한 도전을 했다는 건 완전 각색된 소설입니다. 항로개척은 자국이 우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경쟁 국가에 앞서 나가기 위한 철저하게 실리적인 이유로 투자하는 사업 아이템에 불과했죠. 대항해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하기 직전인 15세기 말의 어느 날 부푼 꿈, 아니 욕망을 안고 콜럼버스는 자신에게 투자할 물줄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몽골 제국이 유라시아 대륙을 넘어 유럽 땅까지 유린한 사건은 아이러니하게도 세계화의 시작을 알리는 방아쇠가 됩니다. 유럽과 아시아 간의 비단길이라고 불리는 육상 교역의 길이 열렸던 것이었죠. 게다가 이탈리아의 상업도시 베네치아와 제노바는 향신료 원산지였던 인도에서 페르시아만 등지로 이어지는 해상 항로를 통해 당시 유럽의 귀족들 사이에서 인기 상품이었던 향신료의 가격을 뻥튀기 해서 팔아먹으며 웬만한 나라보다 부유해졌습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도 서아시아를 통한 무역으로 쏠쏠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죠. 그런데 15세기 말에 이르자 사정이 많이 바뀝니다. 유럽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던 비잔티움 제국이 오스만 제국에게 멸망당하면서 아시아와의 무역로가 막힌 것이죠. 이탈리아의 도시들이야 왕년에 하던 가락이 있으니 버틸만 했는데 지중해 연안에서 상대적으로 변방에 있던 이베리아 반도의 국가들에게 실항로의 개척은 필요가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계속 세력을 확장하며 지중해 연안의 무역 국가들에게 여전히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을 무렵 콜럼버스는 베네치아, 제노바, 잉글랜드, 포르투갈을 돌아다니며 열심히 자신의 사업 계획서를 들고 홍보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다 거절당합니다. 특히 포르투갈에서 입국 컷 당했을 땐 크게 실망해요. 포르투갈은 콜럼버스가 지도 제작과 항해술을 익히며 탐험가로서의 꿈을 키웠던 곳이었기 때문이죠. 한편 포르투갈에서 지도 제작일을 할 당시 콜럼버스는 아시아에 대한 환상을 강하게 심어준 베스트셀러를 접하게 됩니다. 바로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물록입니다. 메모까지 하면서 열심히 읽었다고 합니다. 사실 포르투갈 왕실에서는 굳이 엄한 데 투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1488년에 바르톨메우 디아스가 희망봉에 도달하며 아프리카 대륙의 남쪽 끝단을 도는 신항로 개척에 성과가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굳이 분산 투자할 이유도 여유도 없었죠. 하지만 포르투갈이 거절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거쳐 인도로 향하는 직선 항로가 있다는 증거로 내민 지도가 뭔가 이상했기 때문이죠. 콜럼버스가 초장부터 사기를 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사기 아닌 사기를 치게 되는데요. 콜럼버스가 참고한 지도는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파울로 토스카넬리에게 졸라서 받아낸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지구의 크기와 아시아의 크기가 실제와는 오차가 아주 심했다는 것이죠. 토스카넬리가 이 지도를 만들 때 지구 둘레를 계산하는데 9세기 페르시아의 천문학자 알파르가니의 연구를 참고했는데요. 토스카넬리는 알파르가니가 언급한 마일이 당연히 로마 마일, 즉 1마일당 1500m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알파르가니가 사용한 단위는 1마일당 2000m인 아랍 마일이었던 것이죠. 세상의 크기를 실제의 4분의 3으로 착각한 것인데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실수인데 아시아가 실제보다 훨씬 길다고 계산했고 결과적으로 지팡구의 위치가 실제보다 수천 킬로미터는 더 가깝다고 착각하게 된 것이죠. 지구의 크기에 비해 아시아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니까 토스카넬리의 지도에는 유럽 대륙과 인도 사이의 바다에 다른 대륙이 낄 자리가 없었고 결과적으로 아메리카 대륙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포르투갈은 당시 세계에서 항해술에 있어 가장 선진국이었습니다. 게다가 실제 지구 크기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계산해낸 추정값도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토스카넬리의 지도가 엉터리라는 걸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주변 사람들이 모두 자네 세상의 크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 하며 만류했지만 일단 꽂히면 앞뒤 보지 않았던 추진력의 사나이 콜럼버스는 귀를 닫아버리죠. 확신에 찬 콜럼버스는
투자자들에게 범선으로 우주만 가면 황금의 나라 지팡구에 도달할 수 있다며 홍보하고 다닙니다. 콜럼버스는 스페인의 카나리아 제도에서 일본까지의 거리를 4,440km로 계산했습니다. 토스카넬리의 지도상으로는 계산상 5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였죠. 1486년 6월 모든 나라들이 콜럼버스의 사업 설명회에서 콧방귀만 끼던 이때 자기들이 투자하겠다며 손 번쩍 든 사람이 나타났으니 바로 스페인의 가톨릭 군주 이사벨 여왕 1세와 페르난도 2세 부부였습니다. 포르투갈의 아프리카 희망봉 항로 개척이 잘 돼간다는 소식을 듣자 발등에 불이 떨어졌던 것이죠. 20세기의 냉전의 양측인 소련과 미국이 군비 경쟁을 했던 것처럼 말이죠. 결국 초조함을 견디지 못하고 투자에 손을 대기로 한 이사벨 1세와 페르난도 2세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투자를 감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성공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로또 당첨이었거든요. 콜럼버스는 선박과 필요한 물품의 지원은 물론이고요. 성공하면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는 귀족의 지위와 제독의 자기를 달라고 하면서 발견한 땅의 총독의 자리와 함께 거기서 나오는 이익의 10%를 요구하는데 이사벨 여왕은 이런 무리한 조건들도 전부 승낙합니다. 자, 이제 아시아의 황금을 노리는 콜럼버스와 영토 확장과 향신료를 차지하기 위해 신항로를 찾아내려는 스페인의 요절복통 대모험이 시작됩니다.